성이 있습니다. 박지성은 그 둘 중에 한쪽 프리미어리그의 거액의 연봉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그쪽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겁니다. 상당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렇죠. 그런 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발톱 깨진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지성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결국은 본선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꺼집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러티브가 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기사는 읽는 사람이 약간 아웃사이더, 구계자 같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본인이 좀 주인공이나 참가자 같고 그렇죠. 그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시 크게- 한번 그 낼러티브 글쓰기를 예. 좀 요약을 해주시죠. 그 특징을 본다면 우선 주인공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신문에 보시면 그 주어가 대부분은 검찰은 며칠 혹은 한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됐다. 이렇게 주어를 보면 대부분 무생물 주어들이 많습니다. 네. 무생물 주어는 내러티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이야기여야 되기 때문에 주어 자체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보 중심의 글은 읽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대학 입시 때 읽어봤던 뭐 역사책의 연대 같은 거, 네. 혹은 뭐 화학 기호, 숫자 뭐 이런 것들 아마 외우고 나면 한 달 뒤에 다 까먹죠. 수치와 정보는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박지성의 발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여운이 이야기는 오래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 중심의 글은 아주 그 기억의 주기가 짧은 반면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글은 그 감동의 여운이 평생을 갑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치 그 참 소설 같은 기사, 뭐 소설 같은 글 이런 인상이 듭니다만 맞습니다. 또 우리 사회엔 또 이런 풍자도 있었습니다. 너는 왜 소설을 쓰고 그러냐? 예. 소위 말하면 뭐 과장이나 왜곡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에 대한 비아냥인데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변화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내러티브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 소설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제 소설의 형식을 차용한다 해서 소설의 허구까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 가운데 그 글 중에서도 가장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강한 것이 소설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새워서 소설을 읽거든요. 빠져들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웬만해서 책을 사 읽지는 않고 대부분 도서관에 빌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은 꼭 돈을 내고 사서 봅니다. 그것은 소설이라는 그 글이 그 포맷이 독자를 사로잡는 그 매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를 쓰는 그 글의 형태는 소설의 여러 가지 형식,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인물 선정, 인물 디테일 묘사 이런 것들을 소설의 기존 형식을 좀 차용해 보는 것입니다. 네. 예. 소위 이제 속보에서 상보로 이렇게 좀 예. 변화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만 지면이 좀 많아야 되겠습니다. 좀 지면 변화도 영향을 줬을까요? 예, 지면 변화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내러티브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바로 일간 신문에 소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양이 약간 길거든요. 이야기를 짧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분량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월간지라든지 일요판. 그렇죠. 주간지, 주말판 이런 것에 이제 지면을 빌어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제가 미국 있을 때 보니까 주말판 신문은 예, 뭐 굉장히 거의 안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게 제가 7, 80년대 정도를 기억을 예, 합니다만.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주말판에 가장 많이 내러티브 기사가 등장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등장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인기를 끌고 주말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또 보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인기를 끌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스트레이트 기사, 그러니까 아주 그 막 수시로 변화하는 그 지면에도 어떻게 소화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발굴된 것이 세미 내러티브라는 네. 소위 데드라인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벌어진 일도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허. 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한 것이죠. 조금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뉴욕타임스가 10년 전에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을 바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그 언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이 공격당했다 뭐 그런 예. 거잖아요. 미국이 공격당했다 해서 썼죠. 예.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9월 11일 날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간신문이 이미 다 이제 배달이 된 이후죠.
뉴욕타임즈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결국은 건가? 신문은 하루에 한 번 나오니까 내일자 아침 신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왜냐하면 그 하루 온종일 TV며 인터넷이며 모든 전자매체를 통해서 정보는 다 알려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 이 테러로 인해서 약 3천여 명이 지금 죽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네.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활자 매체, 시간이 늦죠. 그 다음날 발행을 해야 되니까. 네. 무엇을 쓸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회의 때 무엇을 쓸 것인가 고민해보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 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로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이야기체의 내러티브 기사로 뉴욕타임즈가 쓴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그때의 기사를 예. 뭐 번역을 해서 예.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전조는 바닥에 울림, 날카로운 폭발, 산산조각난 창문이었다. 첫 번째 높은 빌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균열과 불구멍이 생겨났다. 그리고 잠시 후 쌍두인께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거대한 빌딩은 결국 모두 사라졌다. 경보음이 도처에서 울려댔다. 비행기 한 대가 또 머리 위에 나타났다. 또 다른 여객기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기였다. 적군일까 아군일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앞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 현장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에게 참혹한 생각이 밀려들었다. 이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네. 그때 예.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와닿는 건 막 감정, 예. 또 그때 그 상황의 재현, 그렇죠. 막 상상력이 떠오르는 이런 예. 것 같아. 이게 날라티브 글쓰기. 예. 요것이 이제 앞부분만 보여드린 것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뉴스의 형태는 역삼각형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앞에 나왔죠. 중요한 건 위에 있고. 그렇죠. 이번 네. 테러로 3천 명이 죽었다. 이거부터 앞세웠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맨 뒤에 하는 겁니다. 네. 맨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앞부분에는 내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앞부분에 암시적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게 소설의 어떤 형식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대로 그 전형적인 육하 원칙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